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에세이 쓰기의 기초 3강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에세이 기획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갈 진도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문장 쓰는 법, 그리고 풍부한 어휘를 쓰는 법, 그리고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에세이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아닙니다. 에세이의 목적은 독자와의 소통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와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글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에세이가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왜 에세이는 보편성을 지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와의 연결고리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죠. 에세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경험이 단지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독자는 그 에세이를 통해 나와의 연결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독자에게 공감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나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보편성을 가진 에세이는 한 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에세이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국한되면 그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글이 전하는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왜 다른 사람도 공감할까? 우리는 종종 어떤 글을 읽다가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내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글. 그런 글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곁들이면 글의 무게중심이 더 단단해집니다. 영화, 뉴스, 옆집 이야기, 유년 시절 이런 공통적인 경험 말이죠.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 아침에 김이 나는 도시락을 열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이런 문장도 좋고요. 아르바이트 첫날 서툰 인사에 얼굴이 빨개졌던 일 한 번쯤 있으셨죠? 이런 문장도 좋습니다. 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할 만한 공통된 장면을 하나 끼워 넣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작은 이야기에서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져보기입니다. 당신도 이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벽을 허무는 시작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독자는 단순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안으로 초대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또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글을 시작할 때 질문을 한 문장 넣어보세요. 그 질문이 곧 독자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겪는 일이 있죠.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 전날 밤에 설레서 잠을 잘 못 잤던 기억, 또 도시락을 고르고 옷을 준비하고 친구와 몇 번을 통화하며 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때 있죠. 이런 순간은 단지 내 개인적인 기억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화를 끌어오는 것만으로도 독자는 자연스럽게 맞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마음을 얹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첫 알바 면접 보러 갔던 날, 괜히 떨리고 자기소개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경험. 아마 누구나 그런 첫 시작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첫 시작의 어설픔을 겪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경험을 사례로 꺼내면 글의 분위기는 더 따뜻해지고 독자는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평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작은 장면들이 사실은 모두가 지나온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하거나 특이한 사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의 한 조각, 모두가 아는 감정, 흔한 장면, 이런 것들이 에세이에서 진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질 때 독자도 마음을 열고 따라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실 나는 아직도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적이 많아요. 뭐 이런 식의 시작도 좋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시작도 좋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 곧 공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을 쓰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문장 쓰기에 대해 나갔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시작하기. 이 이야기를 꼭 써야 할까 망설였다. 이런 건 솔직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꺼내놓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오래 품고만 있었던 이야기를 쓰려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용기를 내서 털어놓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독자도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예를 들면 망설였다, 조심스럽게 쓴다, 고백하듯 적는다,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글을 쓰는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정으로 시작하기.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뛴다. 이 방식은 내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슬픔, 기쁨, 두려움, 뿌듯함,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직도 생생하다.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그때처럼 다시 설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감정은 기억보다 더 강하게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다음으로 3번째인데요. 일상으로 가볍게 시작하기.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아이가 내게 물었다. 이런 식의 문장도 좋고, 작은 일상 속 장면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아침,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대화, 혹은 반려견의 행동 같은 평범한 순간이 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에세이는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더 빛이 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기인데요. 왜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글쓴이가 어떤 고민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이죠. 특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 후회나 반성 혹은 삶의 의미를 다루는 글에 잘 어울립니다. 질문은 정답을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고 써 내려가는 그 자체가 에세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에세이의 첫 문장은 그 자체로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단어 한 줄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단 한 줄에 마음이 사로잡힌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좋은 에세이는 시작부터 독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첫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문장은 한국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문장들입니다. 왜 강렬한지, 왜 잊혀지지 않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 글쓰기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에 수록된 첫 문장입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하지만 이 문장은 아름답기만 한 문장이 아닙니다. 버려짐과 피어남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읽는 순간부터 슬픔과 희망, 고독과 생명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에 수록된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설명 없이 바로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난장이라는 단어가 지닌 충격,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가 독자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문장은 언제 유용할까요? 가족, 사회, 정체성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몰입을 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수록된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담백하지만 읽는 순간 깊은 정서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다. 이 사실만을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죄책감, 사랑, 당황스러움, 슬픔은 읽는 이마다 다르게 다가오죠. 이런 문장은 어떻게 내 글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건 중심의 글 혹은 실제 경험에서 출발하는 글에 적합합니다.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감정을 응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이상 작가의 날개에 수록된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아주 독특하죠.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박제와 천재라는 기묘한 조합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천재가 박제가 되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이런 문장은 언제 써볼 수 있을까요? 나의 철학적인 질문이나 혹은 내면의 분열, 자아 성찰이 담긴 글을 쓸 때 질문형이나 반문형으로 시작해보세요. 독자를 사유의 세계로 초대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혹시 머릿속에 단어가 잔뜩 들어있는 사람? 혹은
사전에 모르는 단어를 줄줄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어휘력은 단순히 많이 아는 단어의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휘력은요, 내 감정과 경험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모욕감에 몸이 굳었어. 내 마음을 짓밟힌 느낌이야. 같은 감정이라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깊이와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어휘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어휘는 아는 말이 아니라 쓰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1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단어들이 모두 내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써보고 입에 익히고 글에 담아볼 때 비로소 그 단어는 내 것이 됩니다. 말과 글로 내 생각을 더 잘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전을 보는 것보다 내 마음속 감정과 경험을 더 자주 꺼내어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휘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쓸까? 이런 고민이 항상 들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글을 쓸 때 떠오르는 단어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글의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슬펐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분명 감정을 전달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그 감정이 그다지 깊이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펐다 대신 가슴이 저릿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독자는 훨씬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글 속의 감정이 마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써야 합니다. 이처럼 어휘는 글의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단어 하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 기뻤다 라는 표현보다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다, 마음이 뛴다, 이런 구체적인 감정을 묘사하면 독자가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글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단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분위기, 감정, 심지어 등장인물의 성격까지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무엇을 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글은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넘어서 그림을 그려주고 독자가 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글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쓸 때 자주 겪는 고민을 하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반복되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한 단어가 마음에 들면 자꾸 쓰게 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같은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반복되면 글이 밋밋해지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는 참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도 적고 늘 조용한 곳에만 앉아 있었다.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죠.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참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도 적고 늘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듯한 자리를 골랐다. 어때요? 조용한 곳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듯한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그 아이의 성격이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단어 바꾸기가 아닙니다. 이미지로 말하기, 풍경으로 감정을 드러내기의 시작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쓰기 방식을 들어볼까요? 하루키는 글을 쓸 때 글의 구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구조가 갖춰져 있다 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구조를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하루키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글을 쓴다고 해요. 글을 쓰면서 영감이 떠오르면 그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루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료도 찾고 머릿속에서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쓴다는 겁니다. 사실 글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치밀하게 하죠. 그리고 조정래 작가도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조정래 작가는 구성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래 작가는 중단편을 쓸 때부터 머릿속에서 전체 이야기를 다 구상한 다음에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하소설을 쓸 때도 노트나 계획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정래 작가는 5단계 구성법을 쓰는데요. 첫 단계는 주제와 소재를 정하고 나면 이야기의 얼개가 빨리 짜여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를 시키고 마지막엔 주인공과 사건을 다 머릿속에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성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는 작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작가는 벽에 인물 관계도나 사건 전개도를 그려가며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글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소설은 대부분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따릅니다. 이런 구조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전이 들어가면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이 구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비슷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제일 궁금한 부분부터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하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와 글을 쓸 때가 구조가 본능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문학 글쓰기는 어떻게 쓸까요? 비문학 글쓰기. 예를 들어 에세이나 보고서는 주장을 내세우고 주장을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장, 근거, 예시, 다시 주장 이런 형식이죠. 예를 들어 내가 환경보호에 대해 쓴다고 하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먼저 하고 그 이유를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엔 다시 한번 그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문재 시인은 저널리즘적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문재 시인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거나 논픽션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말대로 효율적인 글쓰기를 배우면 글을 쓸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예쁜 문장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구성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성력을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성력이 무엇일까요? 구성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구성력은 글의 뼈대를 세우는 힘입니다. 한 편의 글이 얼마나 잘 짜여 있는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지,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구성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도 구조가 엉성하면 독자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글은 마치 설계도 없는 건물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력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구성이 잘 안 돼요. 혹은 재능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성력은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고력에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게 글의 구조를 만듭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시간, 그게 바로 사고력을 기르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사고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입니다. 왜? 어떻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글을 쓸 때 스스로에게 자꾸 던져보세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연결하기인데요. A와 B는 어떤 관계일까? 지금 쓰는 이야기와 이전의 경험, 사회적 이슈, 내 감정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생기면 글은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3번째, 요약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 이 문장을 3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핵심을 붙잡는 힘이 구성력의 뿌리입니다. 구성력이 있는 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성력이 있는 글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합니다. 글을 처음 읽을 때 독자가 이 글이 뭘 말하려는구나 이런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각 문단마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생각, 문단이 쌓이면 논리의 벽들이 됩니다. 셋째,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한 단락이 다음 단락을 부르는 흐름이 있는 거죠. 넷째, 글 전체가 한 가지 메시지를 향해 갑니다. 산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라는 중심이 잡혀있는 글. 그게 바로 구성력이 탄탄한 글입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여행은 추억을 남기다. 여러분 살면서 여행 다녀오신 적 있죠? 작가나 혹은 우리처럼 글을 쓰는 사람에게 여행은 굉장히 소중한 산물입니다.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다 글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여행은 단순히 어디를 다녀오는 걸 넘어서 글의 재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 우연히 겪은 일들,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생긴 추억은 글의 깊이를 더해주고 내 이야기만의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 여러분만의 여행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 기억을 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꼴을 갖춰서 글을 쓰면 좋을지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갔던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론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에피소드들 2가지 정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이나 혹은 이 여행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3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